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3대를 거쳐 상속이 이루어지면 장수기업도 정부 소유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너무 많아 현금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워 주식으로 내다 보면 정부 몫이 가장 많아진다는 얘기죠. 부에 지나친 대물림은 문제지만 가업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란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다음 달 법률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선 부자 감세라고 반대도 하지만 강행 의지를 명확히 한 겁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의지를 보이는 건지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는 종부세와 상속세, 법인세 중에서 상속세 개편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어느 게 시급하냐,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속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상속세 완화 방안을 확정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고 가업 승계와 기업 가치 상승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이 제도 자체가 한 20년 이상 개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 당장 유력한 것은 최대 주주 할증 폐지입니다. 가산세 성격으로 최대 주주에게 부과되는 20%의 추가 세율을 없애는 겁니다. 현재 1억 원부터 시작하는 과세 표준을 올리거나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야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연말쯤 세제 개편안을 국회로 넘길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가 연구 개발 예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과학계의 반발을 불러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눠먹기식 카르텔로 규정해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던 건데 내년에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규모는 비슷하지만 돈을 쓰는 방식이 황골 탈퇴 수준으로 달라졌다는데 과학계는 예산 복원에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 R&D 예산을 나눠먹기와 카르텔로 규정한 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누적되어 왔던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고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학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대전 충남의 총선 민심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24조 8천억 원으로 크게 늘려잡았습니다. 2023년 24조 7천억 원에서 지난해 21조 9천억 원으로 줄었던 예산을 사실상 복원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R&D 예산과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 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 탈퇴에 가깝게 달라져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기초과학과 우주 분야에도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과학계는 예산 복원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예산을 그냥 중구난방으로 삭감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 그리고 파악된 문제를 복원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R&D 예산안은 기재부 검토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띄운 제3자 해병대원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고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줄 세우기 정치라며 한 후보에 대해 각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보수 정치가 품격이 있었으면 한다고 되받았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홍 시장을 만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그 시장을 배신하고 간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전화로 틱틱거려가지고 이거 무슨 검찰에서 소환하듯이.
한 후보가 법무장관이 된 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이라고 했고, 한 후보가 주장한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순진하고 위험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후보가 본격적인 선두 경쟁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한 후보를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는 분위기입니다. 여론 높으면 한동훈 특검도 받으시겠냐고. 아마 절대 못 받으신다 그럴걸요. 이 당을 이렇게 쪼그려 만들어드린 장본이 누굽니까? 한동훈 위원장 아닙니까? 저런 식의 이재명 민주당식 개변이 어디 있습니까?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은 한동훈 후보는 싸움은 야당과 하자며 품격을 지키라고 꼬집었습니다.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보수 정치가 우리 지지자들만큼 품격 있어졌으면 좋겠다.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원희룡 후보가 현역 의원들과 러닝메이트를 하는 문제를 지적했지만 전당대회 선관위는 당원 당규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이 모두 친명 일색이란 소식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최근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 인사들에게 출마하지 말라는 문자 폭탄을 보내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될지 당내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최고위원 출마설이 나왔던 한 비명계 의원은 최근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오지 마라, 지역구 활동이나 열심히 하고 나서지 말라는 등 불출마를 압박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런 상황에서 나간다고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행동까지 문제 삼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의원을 향해서 이제 연락해서 나오지 말라라는 이런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 전주진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당대표 출마설이 나왔던 이인영 의원을 꼭 쳐내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호응하는 댓글도 줄줄이 달렸습니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도 불출마를 압박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친명계만의 잔치가 될 거란 전망에 전당대회 흥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이 분위기에서 붙으라 그러면 너 약간 돌았냐? 이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전당대회 개최일을 8월 18일로 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경우 추대할지 찬반 투표를 거칠지 등을 내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강성 친명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당원들과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건데요. 야권 내부에선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지사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손팻말엔 민주당 도지사가 검찰에 왜 부역하느냐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아태평화위 결과 보고서 제출을 경기도가 거부한 것에 반발한 겁니다. 양문석 의원도 자신의 SNS에 민주당원으로서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고 썼고, 앞서 민영배 의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측은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자료를 요구해왔다며 정치적으로 악용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김 지사 견제용이 아니냐는 겁니다. 김 지사는 최근 이재명 맞춤용이란 비판이 나왔던 당원 당규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고 친문계 인사들을 참모진으로 영입했습니다. 경기도가 친문의 집결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 글쎄요, 저희는 그런 의식을 하고 한 적도 없고요. 김 지사는 경기 북도 분리를 놓고도 친명계 지도부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야권 내 몇 안 되는 대권 경쟁자인 만큼 양측의 충돌은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에게 당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들어보는 인터뷰. 오늘은 인천 출신 윤상현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에 유일하게 인천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왜 그러셨습니까? 제 지역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가 사실 연고 없는 지역에서 제가 오랫동안 국회의원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아주고 키워주고 한마디로 저의 정치적 모태이자 성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먼저 인사드리는 게 도리다라고 생각해서 또 시장에서 한 이유가 시장이 우리 미추홀구 주민분들의 애환이 녹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당대표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 총선 이 참패, 제가 작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이 너무나도 비겁하게 침묵했어요. 국회의원 중에는 안철수 의원 한 분만이 저 얘기를 들으셨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분노하는 겁니다. 또 개멸적 참패 이후에도 어떤 변화, 혁신을 위한 몸부림이 전혀 없어요. 정말로 한마디로 공동묘지의 평화 같아요. 이렇게 돼서는 당이 안 되는 거고 윤석열 정부도 안 되는 거고 저의 정치적 생존에도 큰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정말로 이 당 중앙을 폭파시켜달라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당 중앙을 폭파시킬 정도의 전면적인 재창조, 창조적 파괴를 안 하면 이 당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당원, 시민분들과 함께 보수 혁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이기는 민생정당을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여러 후보가 나왔는데 후보들하고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당 대표 조건 한 4가지로 봅니다. 첫째, 민당하고 싸워 이긴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이거는 민당하고 싸워 이긴다는 것은 우리 당원들의 자존심 문제고요. 두 번째, 당원하고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세 번째는 윤심이 당심이고 민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윤심이다. 이것을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대통령한테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 4가지 조건을 따져보니까요. 제가 저 스스로 혼자 할 판단이라면 가장 잘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나서야 되겠다.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참 드물게 살아오신 몇 안 되는 중진이시기도 한데 이 당의 지금 중심 세력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영남권이거든요. 어떻게 바꾸실 생각이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개멸적 참패는 영남 중심 지도부의 이 체질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도권 위기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체감적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 승계에서 매번 져요. 근데 사실 영남이 가장 든든한 우리 당의 뿌리 아닙니까? 근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영남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의 팔다리는 어디냐? 그게 바로 수도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에서 보수의 팔다리라고 하는 수도권이 진짜 싸움을 해. 근데 싸움에서 매번 져. 한번 민당을 한번 보십시오. 민당은 진보의 심장이 호남이에요. 진보의 팔다리는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싸움에서 이겨. 그러면 우리가 민당하고 우리 당하고 차이점이 뭐냐. 민당을 한번 보세요.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항상 수도권 지도부, 수도권 원내 지도부. 소위 말해서 전략적인 결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게 그 헌법기관이라는.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는. 그래서 영남인 분들에게 제가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정말 영남 분들이 원하는 것은 전국 정당, 이기는 정당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영남 쪽으로 외연에 이제 좁아져 있는데 영남으로부터 수도권 중원으로 진격해 나가자. 영남의 가장 뿌리 깊은 정신이 뭐냐? 저는 박정희 정신이라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 정말로 혁명적인 어떤 변혁의 의지를 가지고 혁명적인 경제 변혁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장 진보적인 정신이에요. 진취적 혁신 정신. 박정희 정신을 가지고 영남 분들이요. 제발 수도권 중원으로 나가자. 그게 윤상현이 수도권 당대표로서 반드시 이기는 정당, 민생정당을 만들겠다. 이걸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전당대회가 윤심 논란으로 더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제가 알기로는 이 윤 후보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걸로 알고 있고 통화도 자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마 전에도 만나셨죠?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께서 저도 만났다 뭐 해가지고 제가 만난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할 말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윤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든지 만났을 때 할 말 하십니까? 저 할 말 합니다. 어떤 말 하십니까? 정말로 예를 들어서 민심의 따가움도 정하나고요. 또 대통령 주변 측근분들의 어떤 그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위기다.
솔직히 대통령 수도권 위기 못 느끼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강서구청장 재보선거 때 대통령 뵈면서 놀랐습니다.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우리 지도부하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큰 문제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강서구청장 보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5, 6% 지는데 모집단을 보니까 민당 지지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걸 상쇄하니까 한번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당에서 여론조사 마지막에 17.5% 지는 걸로 거의 그 강서구청장 보궐 때 그 17.25가 진 수치하고 똑같았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수도권 위기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합시다. FGI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당에 가서 FGI 하자고 제가 이제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FGI를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한 적도 있고. 예를 들어서 친윤 의원들의 행태, 예를 들어서 뺄셈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대통령 후보, 사실 제가 그 윤석열하고 첫 대면을 제가 했고요. 또 우리 대통령 후보하고 이준석하고도 저희 아파트에서 두 차례 걸쳐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는 길이 양 날개를 가져가자. 하나는 중도 세력으로 대변되는 우리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를 제가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온 걸 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막아서 결국에는 그분이 대통령 후보 나오게 했고 결국 이런 식의 어떤 연합 세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뺄셈 정치하고 퇴출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거는 부메랑이 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왜 안 되는 겁니까? 한동훈 후보요? 사실 한동훈 후보가 왜 안 되냐? 정치라는 건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정말로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죠. 정말로 패배할 거라고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비상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대통령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대통령의 변화를 선도하면서 당신이 한번 이 당을 만들어 이기는 정당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 의석수 113석, 무소속에 있는 황보승이, 하영재 의원까지 115석에서 108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지금 자숙 성찰의 시간입니다.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책임지는 보수. 오늘도 보수의 품격을 말씀하셨던데 보수의 진짜 품격은 지금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 책임지는 타임입니다. 본인이 나와서 변화를 얘기하겠다. 이거는 아직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아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대통령하고의 신뢰 관계입니다. 대통령의 신뢰가 너무나도 바닥이라는 게 최근에 한동훈발 무슨 그 순직 해병 특검법이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의 반응이 뭡니까? 전륜입니다. 전륜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당시하고 관계를 절단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단된 그런 신뢰 없는 관계 속에서 설사 대통령이 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당정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이제 의구심이 크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대표가 되시면 이제 민생을 굉장히 챙기셔야 할 텐데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미국보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 최근에 유럽이나 브라질이나 캐나다나 전부 다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0.25% 금리 인하를 했고요. 저도 이제 금리적 선제적 금리 인하를 주장했고 성태현 정책실장이 받아서 또 받아치더라고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가계부채가 1,800조고요.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요.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고금리에 허덕이는 거예요. 자영업자 1,000조의 그 대출을 받고 있는데 고금리 소위 말해서 연체율이 1.5%까지 9년 만에 최고로 올라가서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서 고금리 부담을 해소시켜주자.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물가가 한 근원 물가, 농수산물이라든지 석유를 제외한 근원 물가가 2%대에 있어서 괜찮고요. 성태현 실장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특히 현재 2%, 미국이 5.5, 기준금리가 5.5%고 한국이 3.5% 기준금리인데요. 2% 차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아주
계속되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은 환율은 좀 상승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외화 유출은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다음 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전혜민 이동관 위원장도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했는데 7개월 만에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MBC의 지배 구조가 바뀌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로 주요 결정을 하는 게 직권 남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하지만 지난 25일 김 위원장이 MBC 대주주로 사장 선임 권한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신규 이사 선임을 예고한 게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영방송 임원의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임원 선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박문진 이사 임기는 8월 12일까지로 46일 남았는데 이사 선임에 6주에서 7주가량 걸리는 만큼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이사 선임 절차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탄핵안 발의에 방통위도 박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을 내일 서둘러 의결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맛에 맞게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공영방송 이사진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영방송 영구장악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대정부 질문 기간 탄핵안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사흘 연속이다 벌써 7번째 살포인데 경고만 하고 넘기기엔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풍선을 또 날리면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또다시 서울 도심에 북한에서 온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어젯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은 180여 개로 이 중 70여 개가 수도권 일대에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일정한 크기로 자른 종이지만 무게가 10kg에 달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한 달 동안 모두 7차례 오물풍선 도발을 이어왔는데 이번엔 사흘 연속 살포했습니다.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다. 우리 군은 3차 살포 직후인 지난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지만 그 이후엔 확성기를 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나흘째 살포로 이어질 경우 곧바로 확성기 방송을 시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종이를 넣은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낸다면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3국은 해상과 수중, 공중, 사이버까지 포함하는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실시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실패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북한은 다탄두 시험에 성공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탄두 기술은 미사일 하나로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군은 한미가 합동으로 미사일을 추적해 실패한 걸 확인했다며 북한의 기만 전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차정승 기자가 설명합니다. 미사일이 뿜어낸 붉은 화염이 선명합니다. 북한은 개별로 기동하는 탄두와 기만체까지 분리에 성공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례적으로 사진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발사한 미사일은 수도권에서도 흔들리는 비행체가 관측됐습니다. 저 뭐야, 어떻게 저렇게 날아가? 빙글빙글 돌면서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군은 극초음속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공중 폭발해 파편으로 떨어진 거라고 평가했는데 하루 만에 북한이 정면 반박한 겁니다.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들로 정확히 유도됐습니다.
다탄두 기술은 두세 개의 탄두와 함께 요격에 혼동을 줄 기만체를 탑재해 미사일 하나로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 탐지 자산으로 끝까지 확인한 결과도 다탄두가 아닌 파편이라며 북한의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미사일은 액체 연료 ICBM인 화성포 17형과 비슷한 모습인데 넓게 퍼지는 미사일 화염은 고체 연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개최되는 당 전원회의를 앞두고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 영역 내에서 해야 되니까 사거리도 짧고 고도도 낮고 그런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실험한 것이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기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군이 보다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 드라마를 본 청소년 30여 명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이 파악했습니다. 겨우 드라마 본 걸 가지고 그것도 청소년에게 사형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데 처형은 부지기수고 한국식 말투를 따라한 것만 가지고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 내용까지 이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앳돼 보이는 10대 남성 2명이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수십 조금의 괴뢰 영화와 괴뢰 TV고 20곡의 괴뢰 화면음악을 시청해주 또한 한국 드라마를 돌려본 이유로 공개 재판에 세워져 12년 노동교화형을 받은 겁니다. 2022년쯤 촬영된 영상인데 이후 상황이 더욱 가혹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최근 북한에서 17살 안팎의 청소년 50에서 60명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 적발됐다며 그중 30여 명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통일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는데 올해 보고서엔 휴대전화를 검열해 쌤이나 아빠 같은 한국 말투를 쓰면 처벌받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핸드폰 검사는 언제든 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젊은 세대를 딱 세워서 핸드폰을 봤을 때 문자에 요를 붙이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바로 결혼식에서 한복이 아닌 흰색 드레스를 입거나 선글라스를 쓰면 반동 사상에 물들었다며 처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들은 성폭력에 시달렸고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하루 20시간씩 노동을 하고 월 50에서 150달러만 손에 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경기 화성 리튬 전지 공장 참사 소식입니다. 화마에 숨진 희생자 23명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유가족들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시신 대부분이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탓입니다. 업체 대표는 유가족을 찾아 사과했지만 대책을 내놓지 못해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참사 사흘 만에 DNA 분석을 통해 희생자 23명의 신원은 모두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된 가족의 시신을 보고 또다시 오열하고 보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리도 다 타나가고 머리도 없고. 차마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상황에서 어떻게 못 봤어요. 24살 되는 애기인데 어떻게 키우는 애기야. 신원 확인이 끝나면서 유족들은 화성시와 장례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아리셀 대표가 분양만 하고 돌아가자 사과 없이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뭘 하고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보지를 못했어요. 아리셀 대표는 오후에야 유가족들을 찾아왔습니다. 봐봐요. 되게 우리 아들은 얼마나 멋진 아들인지. 엄마를 잃었어요. 엄마는. 유가족들은 명확한 대책을 내놓으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 대표는 유가족들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다 1시간 30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참사 석 달 전 화성 리튬 전지 공장은 소방당국으로부터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리튬 화재에 대비한 특수 소화기는 한 대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 시 무용지물인 일반 분말 소화기만 있었던 건데요. 구조도 무단으로 변경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계속해서 강석 기자입니다. 폭발 당시 공장 내부 모습입니다. 배터리가 쌓여 있는 곳부터 반대쪽 벽면까지 뻥 뚫려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준공 허가 당시 도면을 보면 배터리 보관 장소와 작업 공간 사이에 방화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허가 당시는 방화벽이 있는 상태로 허가가 난 상태고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구조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박싱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쌓고 엘리베이터 태우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많이 쌓아놓죠. 소방당국은 참사 3개월 전 불이 난 3동의 생산 라인이 급격한 연소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지도했습니다. 그런데도 3동엔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전용 소화기를 한 대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분말 소화기 36대, 이산화탄소 소화기 2대 등이 있었는데 모두 금속 화재에 쓸 수 없는 소화기입니다. 실제 폭발 화재 당시 직원이 소화기를 뿌렸지만 불길은 더 거세졌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 23명 중 18명이 중국 등 외국인 노동자일 만큼 아리셀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불법 파견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리셀은 불법 파견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만 아리셀의 모 회사가 불법으로 인력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유가족들을 만난 아리셀 관계자는 불법으로 외국인 인력을 받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일단 불법인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이 아니고요. 하지만 인력을 공급한 업체는 불법을 실토합니다. 보내주면 거기에서 이제 알아서 다 하기를 하고 그냥 표면상 아직 계약서도 안 썼어요. 업무 지시와 근로자 관리를 아리셀 측에서 다 했다는 겁니다. 불법 파견 의혹은 또 있습니다. 메이셀의 전신인 한신다이아가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콘에게 인력을 공급해왔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본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신다이아는 에스코넥 안산 사업장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고 직업 소개업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메이셀이 아리셀 공장 사무실을 쓴 것과 같습니다. 그 전에는 업체명이 바뀐 건가요? 네네네, 바뀌었어요. 메이셀이나 한신다이아가 정식 등록업체라고 해도 현행법상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건 불법입니다. 불법이 많아. 그 아웃소싱이지. 그 업체에서도 책임을 안 지고 귀찮잖아. 사대로 만들어주고. 정식 도급 계약을 맺고 하청업체 직원을 써야 하는데 안전관리 책임이나 비용 부담이 커져 불법 고용을 했을 거란 겁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골프 라운딩 중 벌어진 사고 소식 심심찮게 전해지는데요. 경기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일행의 침공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이 사고가 난 이 골프장에서는 지난달에도 카트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골프장.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이곳에서 라운딩을 하던 60대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같이 라운딩을 하던 50대 여성이 친 공에 머리를 맞은 겁니다. 칠 때 그 앞을 지나가셨다더라고요. 쓰러진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우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난 골프장에선 지난달 18일에도 카트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이용객 2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이용객들이 타자마자 카트가 내리막길을 따라 미끄러지다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이용객들은 캐디와 골프장의 과실을, 골프장 측은 이용객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이 골프장과 관련해 캐디가 다른 사람이 공을 치는데도 카트를 몰고 가다가 공이 날아와 사고가 날 뻔했다는 등의 불만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로 할 말은 없거든요. 저희 골프장 입장에서는요. 잘 오셔서 조사 다 하고 가시는 거라서. 경찰은 목격자와 골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해 과실의 책임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폭주족들은 심야 시간에 때를 지어 나타나서 소음 공해를 유발하죠. 사고 위험이 있어서 경찰도 단속하기 힘든데 마치 이를 조롱하듯 경찰 앞에서 위협 운전을 하던 폭주족들이 전원 검거됐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대전의 한 교차로. 달려오던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드리프트를 하고 반대 차선 인도 쪽에 있던 사람이 놀라 일행을 끌어당깁니다. 뒤이어 나타난 현란한 불빛의 오토바이들이 소화제를 뿌리며 질주합니다.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를 무시하며 무법천지 폭주를 벌입니다. 경찰차를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롱하듯 위협 운전을 하지만 쫓아간다. 동시다발적인 폭주에 출동한 경찰도 속수무책. 무리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은 또 오토바이 운전자도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개 운전을 하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만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심야 시간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폭주족들은 SNS 공지글을 보고 모였는데 폭주에 앞서 편의점에서 절연 테이프와 마스크를 사서 번호판에 붙이고 도피 장소 등을 공유하는 친밀함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피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폭주족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경찰은 CCTV를 역추적해 3개월 만에 나머지 9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우리 법에는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하는 조항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죠. 헌법재판소가 구월아시 사태로 문제가 됐던 유류분 제도 2달 전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친족 간에 경제적으로 착취를 해도 처벌하지 못하게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953년 만들어진 뒤 71년 만입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친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 상도례 규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국회가 기한 내에 법을 고치지 않으면 해당 법조항은 자동 무효가 됩니다. 헌재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유대관계나 범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적장애인 김모 씨는 2019년 함께 사는 삼촌에게 퇴직금을 빼앗기자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친족 상도례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현행법이 가족 안에서 약자가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나 질병, 장애 등으로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헌재는 고소가 있어야만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는 친고죄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친족 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배경 좀 더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자민 기자, 친족 상도례 참 어렵습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한 특별한 예외다 이런 것 같은데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이 이 사기를 치면서 좀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것 아닙니까? 네, 지난 2022년이죠.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60억대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 씨의 아버지가 돈 관리를 내가 했다고 나섰는데요.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 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처벌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형 부부의 처벌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보니까 가족 간의 범죄 행위라 하더라도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한 게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친족 상도례 조항이 처음 만들어진 1953년엔 권위를 인정받는 대가족의 큰어른이 가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다툼을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핵가족이 보편화됐고 친족에게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해 770여 명에 이르는 등 사건도 늘었습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늘어난 겁니다.
가족 또는 친족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인 상황도 많이 변경을 했고 그리고 악의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는 나쁜 친족들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친고죄, 이건 또 전원이 헌법 일치를 했단 말이죠.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네, 합헌으로 판단한 친고죄 조항은 함께 살지 않는 먼 친족이 제3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친족 간 제3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외는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친족 간의 범죄는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일본과 프랑스, 독일의 친족 쌍도례가 있는데요. 우리 형법에 큰 영향을 준 일본은 한국과 달리 동거 가족을 친족 쌍도례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규정이 있지만 우리보단 가해자에게 불리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아예 이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년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일률적인 형 면제, 이 부분이 크게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 혈족과 배우자 정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동거 친족 부분은 아예 삭제가 되거나 친족 범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금액이 굉장히 많은 특정법 같은 경우는 친족 상대를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신설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가 달라지면 법도 바뀌어야 할 테고 국민 눈높이에 잘 맞춰서 개선을 해야겠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남미 볼리비아에서 5년 만에 또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군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대통령 궁에 진입했는데 시민의 저항으로 쿠데타는 3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갑차가 대통령 궁문을 들이받습니다. 광장 곳곳에 배치된 군인들은 취재진을 거칠게 밀어냅니다. 현지 시간 26일 남미 볼리비아에서 전 합참의장인 후안 호세 수니가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Nosotros queremos establecer la democracia. Basta de que unos cuantos se han adueñado. Miren dónde nos han llevado. 그러나 쿠데타 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군인들에게 저항했고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세우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Democracia sí, dictadura no. Democracia sí, dictadura no. 강력 대응에 나선 아르세 대통령은 밀고 들어온 군인들에게 철군을 촉구했고 결국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쿠데타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El pueblo movilizado ha hecho posible que hoy hagamos retroceder esta intentona golpista. Gracias pueblo boliviano. 쿠데타는 3시간 만에 끝났지만 볼리비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니가 장군이 체포 직후 취재진에게 이번 쿠데타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인공지능 AI가 각 산업 현장에서 일으키고 있는 변화가 아시아 최대 기술 컨퍼런스 2024 메타콘에서 소개됐습니다. AI가 기업 회의에 참석해서 직원 1명의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Next up, some of the music you had on a lot back in 2018. 1억 곡의 음원과 6억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세계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스포티파이. 사용자가 들었던 음악들을 AI가 분석해 마치 라디오 DJ처럼 선곡해줍니다. By exploration, we mean serving to our users some content that might be suboptima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rsonalization.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생성형 AI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는 걸 넘어 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석시키거나 인사관리 같은 업무를 맡기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AI를 더 잘 사용하는 파워 유저가 부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 업무에 대해서 더 잘 관리를 하고 더 효과적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도 로보틱스 산업과 미디어 산업 등의 AI 기술을 적용해 인간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저희는 로봇들이 주로 사람하고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알아봐야 되고 사람의 포즈를
캐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과 사물을 구분해야 되고 4회째를 맞은 이번 네타코는 이틀간 50여 명의 국내외 연사와 1,3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It was many and many a year ago in a kingdom by the sea that a maiden there lived whom you may know by the name of Annabel Lee. And this maiden she lived. 에드거 앨런 포가 먼저 간 아내에게 바친 시입니다. 슬프지만 그지없이 아름답습니다. 그의 노래는 하늘을 향합니다. The angels, not half so happy in heaven, went envying her and me. For the moon never beams without bringing me dreams of the beautiful Annabel Lee. 그는 산문시 유레카로도 슬픔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아름다운 성취라고 감탄한 천체 우주론입니다. 블랙홀과 빅뱅, 은하계, 상대성 이론을 예견한 문학적 상상력이 무한합니다. 그 놀랍고 아름다운 상상력을 자처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평소 나의 식견과 유머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이다.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 통화 자료를 다 받아봤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반박했던 말이죠. 정작 그런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이렇게 깐죽대요. 못 먹을 걸 먹었냐는 얘기입니다. 여당 대표가 연설하는데 국회가 떠나가라 외치던 장면에 잘 어울리는 질문이죠. 그 정청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돼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성하고 오세요. 여당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자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법사위원장이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법사위원장 처음 본 것입니다. 문학적 상상력이 빛날 때도 있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기를 이렇게 읽었다고 했죠.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면서 인간 이재명과 심리적 일체감을 느끼며 아니 흐느끼며 읽었다. 간혹 바른말이 남한테 하는 말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봉이 김선달이라고 불렸던 절에라도 가서 풍경 소리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댕그렁 바람 따라 풍경이 웁니다. 비어서 오히려 넘치는 무상의 별빛. 6월 27일 앵커 칼럼 오늘 나는 처음 보는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난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장맛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에 10에서 50, 경남 남해안과 부산에 20에서 60, 그 밖에 남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의 경우 오늘보다 8도가량 기온이 크게 올라 다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과 충북, 호남과 영남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2도, 창원 21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이 33도, 안동과 대구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제주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